이태원 참사 소식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한 주식시장은 내일도 열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FOMC 회의라는 중요한 이벤트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일정들 보면요. 일단 주말 동안에 BOJ에서는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완료되면서 관련된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니 해도 우리 수요일 저녁,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 3시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월 초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도 발표됩니다. 화요일에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금요일에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뿐만 아니라 11월 8일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연이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FOMC 프리뷰를 하고, 그리고 좀비 기업에 관련된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주가는 다우가 2.5%, 나스닥이 2.8% 급등하면서 마감했고요. 내용을 보면은 애플이 그래도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7%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에 훈풍을 불러일으킨 것은 애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정말 빅테크의 순환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4개의 종목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주가는 많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버퍼 ETF라는 이제 ETF가 나왔는데요. 이 버퍼 ETF라는 것은 뭐냐면은 손실과 상승폭에 제한을 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2020년에는 투자자들이 상승세를 놓치는 것을 두려워해서 포모라고 하죠. 나만 못 벌면 어떻게,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상승과 하락을 그냥 제한시키는 그런 펀드들이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인기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과거랑은 투자자들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작년 2월 이후로 중국 주식을 무려 8,526조 원이나 매도했는데요. 그 기세를 보시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매도했고 관련된 가격들, 홍콩 주식들 정말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을 이제 좀 중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선이 실적의 추이고요. 하늘색 선이 주가인데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막 실적도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이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니까 밸류에이션은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추정치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죠. 길게 보면 아직 시작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하락폭이 계속해서 가팔라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추정치가 언제까지 하락할 것인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의 내용을 보면은 강달러 때문에 미국 기업의 이익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미국 기업 3분기 수익이 10빌리언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달러 강세 때문에 모든 제조업체의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러면 어쩌면 실적이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치가 과거에 비해서 이게 130%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거죠. 이 그림은 S&P 500 기업이고요. 2022년 3분기 실적이 2.2% 괜찮다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에너지를 제외하게 되면 5% 하락한 거다. 연간으로 봐도 에너지를 포함하면 6% 상승이지만 에너지를 빼면 6% 감소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섹터의 특이한 점들이 실적에 반영돼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엑슨모빌과 쉐브론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모두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주가의 흐름도 엑슨모빌은 이제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쉐브론도 신고가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2021년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 그리고 2022년 2분기부터 이렇게 보면은 주황색을 좀 볼까요?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섹터들의 실적 성장률은 이렇게 가파르게 줄어들더니 2분기
2분기부터는 역성장, 3분기 역성장, 4분기까지는 역성장 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도 이 정도 14%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에서 이제는 4, 5%밖에 안 될 것 같아 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 돼버렸고요. 가이던스가 중요할 텐데요. 이번 분기에서 네거티브, 빨간색이 네거티브한 가이던스를 주는 회사들의 비중인데요. 과거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4분기에도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가이던스를 주는 회사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와중에 특별히 구글의 실적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구글의 네트워크스 중에서 광고 관련된 매출이 생각보다 성장률이 매우 낮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튜브 광고는 오히려 2021년보다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감소했다. 소폭이지만 감소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매출액 및 성장률이 이게 0% 이하. 그러니까 지금 꾸준하게 그냥 조금씩이라도 증가는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작년 동기보다는 오히려 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출이 이렇게 감소한 영향에서 특별히 섹터 단으로 보면은 모기지와 관련된 회사 그리고 크립토와 관련된 회사에서 광고비가 크게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섹터들에서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광고 지출도 크게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시총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난주에 1,423조 원이나 증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메타의 시가총액 추락 속도가 가장 빨랐고 애플은 잘 버텼다라고 정리하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검정색이 애플입니다. 애플은 성장주 혹은 빅테크 중에서 지금은 애플만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애플은 S&P 500 그리고 나스닥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분기의 실적 발표 날 당일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7%, 구글 9%, 아마존 7%, 테슬라도 7% 하락했는데 메타가 제일 많이 하락했죠. 그런데 애플만큼은 7.5%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부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레질리언트라는 회복력이라는 건데요. 실적이 안 좋은 건 안 좋을 수 있는 외부 환경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애플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회복력이 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전체적으로 지금 PC 수장이 안 좋음에 불구하고 애플 스스로 매출을 창출해내는 그런 놀라운 사업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만큼은 지금 너무나도 잘 버텨주고 있는데 다른 빅테크들은 굉장히 큰 순환 시대를 겪고 있다라는 거죠. 국내에서 유명관 연구원님의 자료를 통해서 전 세계 이익 추정치 변화도 한번 살펴보면요. 신흥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가 지금 다시 조금 이 정도는 아니네 그러면서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 좋은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안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인 거죠. 밸류에이션을 봐도요. 주요국 PER을 보니까 특징적인 것이 한국, 이 마지막에 가장 싼 것이 한국인데 한국이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 들어볼게요. 자, 이 그림은 이 바가 지난 5년 동안이고요. 하얀색 점이 5년 평균 그리고 현재가 이 점입니다. 대부분 5년 평균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5년 평균 밸류에이션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평가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익을 보니까 이익 전망치의 변화도 한국이 이렇게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다라는 겁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반도체가 문제죠. 반도체의 이익 전망치가 크게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상승하면서 코스피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내년 이익 전망에 대해서는 2023년 이익 전망치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한 2,270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봤는데 이게 급락하는 속도 한번 보세요. 65조 정도는 줄어들었는데 그중에 반도체가 50조니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실적 전망은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FOMC 프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호주 중앙은행에서 화요일 날 그리고 연준은 수요일 저녁 그리고 영국은 목요일 날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영국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영국은 이미 경기 침체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증가해야 될 텐데, 높아져야 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미 경제가 지금 옆으로 가고 있다. 성장이 없는 것에서 약간 침체 국면으로 진입한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그림인 거죠. 자, 일부에서는 그래서 28,000개 기업이 내년에는 파산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신용이 문제가 되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파산했었는데, 이번에는 표현을 보실까요? 팬데믹 때문에 서포팅해줬던 것이 끝나면서 파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영국 정부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이자 내는 데 쓰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보라색 선은 실제로 영국 정부가 이자를 얼마나 내는지고요. 녹색 선이 예상치였습니다. 예상치, 그리고 1년 전보다 굉장히 크게 증가한 이자 부담을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국이 더 안 좋다고 해가지고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어쨌든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기준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방금 전에 나온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3월에 대해서는 이게 내년 3월에 금리 인상이 끝나긴 할 것 같다라는 건 일단 컨센서스인데 5% 이 주황색이에요. 그리고 4.7에서 5%가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올릴 것 같다라는 것이 회색인데, 일단은 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는 시장에서 생각은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 3월까지 4.75에서 5%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 3월까지 4.75에서 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11월달, 이번 11월달에 75bp, 그리고 12월에는 50bp, 그리고 내년 1월과 3월에 25bp씩 인상하고 그냥 끝내자, 이렇게 되면은 골드만삭스의 전망처럼 5%가 마지막 터미널 레이트가 될 겁니다. 시장의 생각은 4.9%니까 시장의 생각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올해 4월 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기에 미국인들은 너무나도 부자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넷 옐런이 경기 침체 신호가 안 보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연준이 이렇게 세게 긴축을 하는 이유는 수요를 둔화시켜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건데요. 수요를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부의 경기 침체, 적어도 실업률의 상승은 필요한데 그런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너무 부자하다. 얼마나 부자냐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방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닉 티밀하우스라는 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연준의 피봇 가능성을 부각시켜준 기자분이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시장에서 굉장히 연준의 피봇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 기자님이 쓰신 글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캐시가 정말 많은 소비자들 때문에 아마도 금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방금 전에 쓰셨습니다. 뭔가 느낌이 다른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분은 탐 페어리스라는 분인데요. 같은 월스트리트 기자인데 닉이 지난주에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하게 만든 그 기사를 쓴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 기자가 같은 월스트리트 기자인데 아니야, 생각보다 오래 걸릴걸 이라고 얘기하면서 야, 금리를 올리는데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했지만 금리를 내리는 거는 훨씬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봇 기대감을 섣불리 주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논지의 기사를 쓰면서 서로 둘이 싸우는 거 아니야? 약간 묘한 긴장감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방금 전에 닉 티밀하우스의 기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미국 사람들이 초과 저축해 놓은 돈입니다. 제가 4월 달에 썼을 때까지만 해도 2조 달러 정도가 평소보다 더 많이 저축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하니까 저축액 자체는 계속해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7조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초과 저축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 대비해가지고 부채와 관련된 서비스 페이먼트가 얼마나 되냐라고 보니까 이 1980년대에 비해서 여전히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집에 돈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은 소비를 줄이거나 할 텐데 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뭐 하더라도 소비를 여간해선 줄이지 않을 수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였던 거죠. 그리고 내용을 좀 더 살펴보니까 마지막 문구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여기 닉 티밀하우스 기자라는 게 보이시죠? 괜히 하버드 이코노미스트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은 5.75%까지 올려야 된다고 했다는 둥, 아니면은 TS 롬바드의 주장을 가져오면서 5.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했다는 둥,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글쎄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것은 글쎄요, 티밀하우스에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또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내용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연준에서 중요하게 본다고 하는 ECI, 그러니까 결국 고용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안 내려온다라는 거죠.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미 국채를 바이백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요. 이 내용에 대한 약간의 오해들이 시장에서 좀 있는 것 같아서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드렸으니까 밑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것을 국채라는 것을 얘기하고 금리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를 헷갈려 하시고 좀 어려워들 하셔서 제가 쌀의 비유를 해서 설명드렸거든요. 쌀도 마찬가지로 흉년이 되면 쌀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풍년이 되면은 쌀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한다. 마찬가지로 국채가 너무나도 많아지면,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미국 국채가 너무 많아지면 쌀이 풍년이 되는 것처럼 가격이 떨어질 거고요.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금리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1900년대부터 이렇게 쭉 따라가 보시면요. GDP에 비해서 미국의 국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니까 전쟁 때 100%까지 올라갔다가 70년에 거쳐서 낮아졌는데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 다시 높아지면서 100%,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더 급증할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서부터는 전망치인데요. 자, 이 사람들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2050년까지 180%까지 정부의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을 해놨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앞으로도 30년 동안 계속해서 풍년일 거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정부의 국채는 계속 늘어날 텐데 사줄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미국 국채의 잔액이 2020년 초반에는 5조 달러도 안 됐었는데 이게 25조 달러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자, 은행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냐? 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이 2002년에는 100%였는데 지금은 절반밖에 안 된다. 누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옐런도 걱정했던 것이 국채가 너무 발행되는데 딜러들도 없는 것 같고 PD들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이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만간 나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용어가 온 더 론이라는 얘기랑 오프 더 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온 더 론은 비유를 하자면은 햇살일 거예요. 올해 지금 나온 쌀이고요. 오프 더 런은 헌쌀, 작년, 재작년에 나온 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물 국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investing.com에서 가격을 확인하실 때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는 10년 만기 국채가 되겠죠. 그런데 이 10년 만기 국채가 내년에는 9년 만기 국채가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오프 더 런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9년 만기 국채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이런 오프 더 런, 헌쌀의 가격은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고 사실 이 가격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미국 재무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의 생각은 이 헌쌀에 해당되는 오프 더 런의 지금 유동성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얘네들을 좀 사주고 대신에 햇쌀을 판다.
즉 신규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한 돈으로 이걸 사겠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돈을 투자한다라는 게 아니고 이걸 사기 위해서 이걸 발행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유동성 공급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바이백 그러면은 야 정부에서 돈 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이백이란 정책이 20년 만에 처음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조차도 채권 시장에 대해서 유동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긴축 정책이 더 강해질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뭐 돈풀기다, QE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서 좀 의미 있는 게 있어서 제가 또 가져와 봤는데요. 만약에 네가 내일 있을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고 있다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니?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얼마 전에 나왔던 CPI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네가 숏을 쳤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급등했기 때문에 벌 수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FOMC 프리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닉 기자 이야기도 했었고 피봇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라는 얘기로 연준이 지금 고민은 월스트리트를 챙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놓고 어마어마한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미리 사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긴축을 더 오래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좀비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회사채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회사채 시장 내에서 부실채권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부실채권은 2020년 9월 이후로 최대치까지 올라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베인캐피탈에서는 내년의 기업 부도율이 현재는 1.5%라고 되어 있는데 3%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디폴트는 결국 증가할 수밖에 없다. 차가운 겨울이 오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실채권의 규모가 2020년에 이렇게 늘어났다가 계속해서 줄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올라갈 거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의 문제는 결국은 만기가 언제 도래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금리를 내면서 어떻게든 연장을 하다가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금리를 다시 한번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일부라도 좀 갚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다 갚아라. 이렇게 나올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기가 언제 도래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런데 내년에 만기들이 꽤 많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좀비 기업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스위스리라고 하는 재보험사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스위스리의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의 기업 부채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보험사는 보험사들의 보험사이기 때문에 기업의 디폴트가 많이 나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깊게 모니터링하는 편인데 연도에 미국의 정크본드 디폴트율은 15%로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치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좀 봐줄게 라고 했었기 때문에 괜찮아졌던 디폴트 비율이 다시 한번 급증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인 거죠. 국제에너지기구에서 2030년 화석연료 소비량이 정점을 이룰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2022년이니까요. 아직도 8년이나 남았습니다. 20년부터 이렇게 쭉 유지되다가 2030년이 되면 감소할 거다. 중국의 정유사들이 원유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원유를 도입해서 중국에 있는 정유 업체들이 연말까지 수출을 늘리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확보가 내년에는 더 힘들 것 같다라는 블룸버그 기사도 나왔는데요. 내년은 내년에 생각합시다. 영국이 사실 외환과 파생거래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했었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런던 시장의 점유율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만 해도 43%였는데 이제는 3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브렉시트 이후로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홍콩 시장도 그렇고 런던 시장도 그렇고 과거에 누렸던 그런 지위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말 동안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분들을 애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